지난 2, 3년 사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채용 연계형 인턴 제도로 직원을 뽑는 회사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취업 포털 사이트에 채용형 인턴을 찾는 공고가 300% 가까이 증가했으니까 대세는 대세네요. 기업이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서 하는 노력 중에 가장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인턴십인 것 같아요. 채용형 인턴은 실제로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잘 뽑는 데는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일을 해보면 일을 잘할지 말지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의 채용이 담보되어 있는 인턴십은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성그룹 등 하반기 대기업 공채 필기 시험이 본격적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수천 명씩 뽑던 대기업 정기 공채 제도는 대졸자들의 주요 등용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대 그룹의 정기 공채는 현재 삼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졌는데요. 그 배경에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저성장기에 들어선 우리 기업들은 채용 전략을 대폭 수정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 때에 맞춰 꼭 필요한 숫자만 뽑는 수시 채용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대기업들이 수시 채용으로 많이 전환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뽑는 인원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대기업에서 그룹 본사에서 10,000명, 20,000명을 한꺼번에 뽑아서 계열사로 500명씩, 1,000명씩 다 나누어졌죠. 그런데 2017년 이후부터 계열사가 직접 뽑아야 되니까 뽑는 인원이 줄어들고 수백 개 학교, 수천 명의 감독관을 또 이렇게 고용해서 채용하는 고비용 채용 방식을 이제는 내려놓게 되었다. 두 번째 그 요인은 기술의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기술 격차를 좀 좁히거나 계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뽑아야겠다. 그렇게 기업들은 판단해서 이 수시 채용 방식으로 지금 기업들이 대거 전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시 채용으로 직원을 뽑으면서 인사 담당 매니저의 업무는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김종일 씨도 마찬가지죠. 종일 씨가 재직 중인 이 회사는 대기업 계열사지만 그룹 정기 공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사람을 뽑습니다. 이전보다 뽑는 인원은 줄었어도 절차는 더 복잡해졌죠. 담당 부서 요청이 있을 때마다 공고를 내고 사람을 찾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년 내내 업무가 계속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채용 단계에서 시간이 걸리고 공수가 많이 가지만 결과적으로 현업 부서에서 적응하고 또 실질적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봤을 때는 수시 채용이 훨씬 더 이점이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채용 공고입니다. 예를 들면 이 영업 지원팀의 채용 공고처럼 해야 할 업무가 자세하게 적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전 SK매직 렌탈 운영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은 매니저라고 합니다. 지은 씨는 지난해 여름 수시 채용으로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공채가 많아서 이 회사에 적합한 인재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였다면 지금은 수시 채용이다 보니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고 어떠한 경험이 있는지 실력과 역량에 대해서 어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 내에 있는 팀원분들도 당연하게 조금 더 업무 역량이 높은 수준의 신입을 기대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지은 씨는 입사 1년 차지만 이전 회사에서 비슷한 업무를 경험해본 일명 중고 신입입니다. 요즘에는 올드 루키라고도 많이 불러주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말 그대로 신입의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보다 능숙한 업무 능력을 가진 인재들을 올드 루키 또는 중고 신입으로 칭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 이렇게 어렵지 않죠? 아,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가실까요? 와, 이 넘치는 여유. 신입 같지 않죠?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추구하는 트렌드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고 신입들을 많이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경력이 없는 친구들은 더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트렌드라고 볼 수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다른 기업이나 아니면 인턴 경험이 있다거나 그런 직무 경험이 있는 분들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직무의 관심도나 직무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직무 경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유리하고 합격자도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국내 500대 기업에 신입사원이 5명 입사하면 그중 1명은 이전 직장에 경험이 있는 중고 신입이었습니다. 예전에 잠재력을 갖고 있는 태도 중심에서 성과를 즉시에 낼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인재로의 변화가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인 이직을 통해서 자신의 몸값을 높여나가는 일종의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신입사원 채용을 할 때도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퇴직 빨리 할 것 같은 사람들을 일부러 뽑지 않았거든요. 우리 회사의 로스잖아요. 근데 최근엔 다릅니다. 오히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사람들이 더 유능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빠르게 학습하고 전환하고 배울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게 최근 채용에서의 변화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채용의 트렌드가 달라지면서 기존의 유명 대학, 고스펙, 대기업으로 이어지던 연결고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기업들은 어떤 인재를 찾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소망이고요. 현재 아마존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광고 효과, 영향력을 측정화하는 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다니는 한국인이라니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아마존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대학을 다녔지만 직장을 구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 기업 여러 개를 지원하면서 느꼈던 건 학벌이 좋아서 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의 학교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너무 많이 인터뷰도 보고 거의 한 200개 넘게 지원을 하고 그래도 인터뷰만 한 30번 넘게 본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학교 너 어디 나왔니? 라는 건 물어보지 않아요, 일체. 그래서 학벌과 스펙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학벌과 스펙을 안 본다니. 그럼 소망 씨는 어떻게 아마존에 들어간 걸까요? 제가 아마존에서 입사할 수 있었던 큰 이유가 직무 적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직무 적합성이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Job Qualification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관련된 리서치 경험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일하면서도 프로젝트를 따로 하고 직무의 적합성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직무 적합성. 미국의 IT 대기업들은 신입과 경력을 막론하고 직무를 수행해낼 수 있는 역량 중심의 채용을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 시작은 구글이죠. 올해부터 구글에서 개발자를 뽑을 때 학벌과 학점과 같은 스펙을 뽑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 말은 이 특수 직군과 같은 경우에는 학벌이라는 혹은 스펙이라는 것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다양한 특성과 직무와 요구되는 조건을 뽑을 때는 스펙이라는 부분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대기업들이 불러일으킨 실용적인 채용 트렌드는 우리나라 기업에도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벤처 스타트업이 사람을 많이 뽑은 것도 큰 몫을 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전체 기업의 고용 규모가 2.4% 늘어나는 동안에 벤처 스타트업들은 8% 가까이나 늘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주변 분들께서
뭐 채소 파는 가게에 들어갔냐고 정말로 그렇게 이제 물어봐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당근마켓이라고 한다면 다들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변화가 조금 놀랍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플랫폼 회사이고요.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영어 이름으로 그 효과를 조금 보려고 초반부터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직급이나 직책 대신에 영어 이름을 부르는 이 회사는 조금은 자유롭게 사람을 뽑습니다. 저희가 자유양식으로 이력서를 받는 이유는 제일 큰 건 그게 지원자한테 편해서입니다. 지원자가 사실 원하는 방식으로 항목을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성을 되게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공개된 채용 과정은 다른 회사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눈에 띄는 건 자유 형식의 지원서를 받고 있고 여기에 출신 학교나 토플, 토익 성적 등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회사에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개발자나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문과 출신 비전공자들도 함께 일합니다. 저는 김가희라고 하고요. 저는 과가 경제학과랑 심리학과 전공했고요. 4학년 때 늦게 개발을 시작했는데 부트캠프를 통해서 좀 더 교육을 받았고 그러고 이제 그 해에 바로 당근마켓을 입사하게 됐어요. 비전공자인 가희 씨의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는 눈에 띄지 않고요. 웹 개발 기술과 프로젝트 경험 정도만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같이 일하는 분들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고 전혀 모르고 스펙이라는 단어도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비전공자냐 전공자냐 딱히 상관이 없이 그냥 그 실무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제 이름은 남승원이고요. 당근마켓에서는 지금 데니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지역사업실에서 유저 경험팀 탐색 파트에서 서버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래밍 관련된 대회 활동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좋은 성과가 있어서 이제 작년 3월에 바로 이제 당근마켓에 지원을 해서 바로 합격하고 바로 다니게 됐어요. 사실 승원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의 이력서를 보면 컴퓨터 언어와 직무 관련 경험들이 빼곡한데요. 와, 이 회사에 들어올 만하죠. 왜 당근에서는 학벌 스펙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게 사실인가요? 학벌 스펙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벌이 과거의 성과라면 미래의 성과를 예측하는 방법은 뭘까요? 뭐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게 있고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직접 작성한 어떤 기록들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했던 내역들을 저희가 다 사실 알 수가 있어요. 이력서에 그런 것들을 기재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사실 학벌 스펙을 보는 것보다 그걸 보는 게 훨씬 더 어떤 정도의 역량을 갖고 계시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판단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벌 스펙은 참고사항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학벌과 스펙을 참고사항으로만 보는 이 회사의 문화는 새로운 동료나 인턴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역량 있는 직원을 찾는 이 회사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학벌이나 스펙이 아니면 대체 뭘로 사람을 뽑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일단은 직무 역량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파악할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저희는 과제 전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 과제를 한 지원자가 직무 면접에 와서 함께 일하게 될 동료들한테 그 과제를 보여주면서 뭐 설명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면접관들이 질문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거기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을 해요. 이제 네 분의 면접관이 계셨고 이제 돌아가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답을 못하거나 막 어려워하면 힌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도출해내는지 좀 보시는 편이었던 것 같고 되게 질문이 수준이 엄청 높았어요. 한 주제 가지고 30-40분씩 얘기를 나눴어가지고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면접을 볼 때 한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지원서 몇 줄로는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역량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역량. 그 역량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고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특정한 특징이 나오더라. 그러면 그 특징을 뭐라고 부를 것인가? 그래서 역량은 학문적으로는 고성과자들이 보이는 공통 특성을 역량이다라고 하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절실히 요구되는 개인의 태도나 자질. 이제 HR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잠재 가능성, 사람과 일에 대한 자세. 기업들이 원하는 역량에 대해서 대학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 답을 알 수 없는 취준생들은 교내 커뮤니티에서 학점과 영어 성적, 각종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불안도 주고받죠. 그렇게 비슷비슷한 스펙들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취준생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기초 스펙이라는 걸 쌓는데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에서 1년 반을 쓰더라고요. 뭐 한국사 자격증, 뭐 커말 자격증, 뭐 몇 가지 있어요. 뭐 토익, 뭐 영어 점수를 비롯 대변하는 거지만 구직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종의 자료들, 증거들을 모게 되고 이것들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스펙 쌓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한 1년 정도 그냥 훅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그 기간은 공백기가 되죠. 물론 이제 필수 자격증인 경우는 준비를 한 게 맞지만 취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빨리 할 수 있을수록 좋은데 그것을 생각한 시점서부터 관련된 일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다. 대학교 4학년인 용재 씨는 한창 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에 4학년 재학 중인 이용재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내년 2월에 그 졸업을 예정 앞두고 있어서 지금 현재 구직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그 채용 관련 사이트에 들락날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요즘 취업 걱정 없다는 공대생인데도 그가 불안한 이유는 가고 싶은 회사에 취업하지 못할까 봐서입니다. 저는 자동차 관련된 기업과 이제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을 위주로 많이 썼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자동차를 좋아했고 자동차 기업에 입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저의 평생 그 직장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용재 씨는 대학 4년을 이 동아리방에서 살았습니다. 얘들 안녕.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가 바빠서 활동은 자주 못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이 방에 들러보죠. 터진 부위가 저 플로팅 핀이 좀 체결되는 부위가 터진 거잖아. 근데 사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이 구멍 뚫려가지고 터진 게 아니란 말이야. 용재 씨, 자동차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 보입니다. 저는 실제로 동아리 활동하면서 차를 직접 만들어 보고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험 평가해보고 하는 실제로 현업에서도 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세스들을 실제로 많이 겪었고 저희 동아리에서 만들고 있는 차는 이제 포뮬러 차량입니다. 전기로 구동이 되는 전기 포뮬러 차량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해도 멋있어 보여, 우리는 뭘 해도 멋있어. 용재 씨가 제일 관심이 있는 건 전기차, 그 중에서도 배터리였습니다. 배터리의 경우는 제가 직접 셀부터 시작해서 직접 스폰 연접해서 팩까지 다 만들었었고 배터리를 직접 다 만들었어요, 본인이 직접요?
네, 저와 함께 이제 팀원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배터리를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은 입사 지원서를 쓸 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남들처럼 자소설이 아니라 진짜 자소서를 쓸 수 있었죠. 작년 9월 용재 씨가 신입으로 지원한 곳은 국내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연구개발본부입니다. 차량 성능 평가 및 개발 직무에 신입사원으로 지원했죠. 근데 이게 다 신입이 해야 할 직무라는데요. 야, 그렇다면 기업들은 그 역량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차 면접 볼 때 그때 면접관 분들이 4분이나 계셨어가지고 굉장히 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PPT로 자료를 준비해서 발표를 한 다음에 그것을 위주로 질문을 받는 그러한 방식의 면접이었는데 제가 적었던 활동들에 대해서 검증을 굉장히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셨었습니다. 대학 생활 내내 자동차를 붙들고 살았기에 웬만한 현업들만큼 안다고 자신했지만 자동차 회사의 실무진들이 참여한 직무 면접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용재 씨는 과연 그 면접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의미 있다라고 보는 거는 내가 쓸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을 데리고 일할 사람이 책임을 지고 뽑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직무 면접을 평가할 수 있는 1차 면접관들을 실무자로 편성하게 됐고 그 현장에 있는 책임자들이 저 사람은 내가 그냥 데리고 쓰고 싶어요 라는 기준으로 합부를 던졌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하나의 구조화된 채용의 기준이 된 것 같아요. 요즘 대학생들은 졸업과 함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마케팅 직무를 지원하는 영범 씨도 바쁘게 4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본인의 능력을 면접관 앞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마케팅이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마케팅 쪽으로 생각하고 준비했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 면접관들이 생각하는 마케팅이 맞나? 내가 진짜 그 기업이 원하는 마케팅 인재가 맞을까?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직무 면접이 궁금한 영범 씨를 위해서 모의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53만 구독자를 가진 이준희 씨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취업 관련 유튜버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네, 모의 지원자 김영범입니다. 네, 앉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각을 실천으로 바꾸는 지원자 김영범입니다. 영범 씨는 유명 전자회사 마케팅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 모의 면접을 신청한 건데요. 경영학 전공자이고 비영리 단체에서 1년 동안 인턴도 했고 마케터 관련 자격증도 3개나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한 인턴을 통해서 제가 실제로 하고 싶어했던 일과 그리고 제가 그 조직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토대로 기획서를 작성하여 1년 동안 활동을 수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창의적인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준비하셨거나 갖춘 역량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신한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해보고 그것을 실천해보는 경험을 하였고요. 그리고 직무 면접의 특징은 지원자가 자소서에 쓴 경력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한 일은 이제 비영리 조직으로서 치유 활동 혹은 치유 프로그램을 이제 다른 분한테 해주고 치유 경험을 이렇게 토대로 확산시키는 그런 조직이었는데요. 20대를 토대로 만든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서 SNS 같은 전반적인 계획을 짜서 1년 동안 해본 결과적으로 20대 참여율이 2배 정도 늘어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실제로 그럼 20대 고객이 얼마나 늘었나요? 면접관은 그 숫자가 궁금합니다. 3년 전에 해서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2배 정도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략. 그 매출에는 어떤 영향을 줬어요? 비영리 조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매출에 대해서 딱히 기여한 것은 없었지만 이제 어떤 다른 기업에서 그런 투자를 받아서
활동하는 그런 조직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나가고 난 상황이 매출에 대해서 물었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는 영범 씨. 기업들의 투자를 좀 더 그런 젊은 세대들 그러자 면접관이 질문을 바꿉니다. 그 투자를 끌어올지 않았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마케팅과 이런 영리 기업의 마케팅은 어떤 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제품을 파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제품의 기능이나 혹은 이제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서 소구점을 잡는지 제품과 서비스를 그런데 면접관이 원하는 답은 이게 아닌 듯합니다. 비영리 단체 마케팅과 이런 영리 기업의 마케팅은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를 물은 거예요. 제가 일단 있었던 기업에서는 그렇게 큰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이 기본적인 마케팅을 많이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SNS를 통해서 브랜딩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면접관의 꼬리 질문에 영범 씨가 어떻게든 답변을 이어갑니다. 참여형 프로그램 같은 것을 기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형 마케팅에 대해서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서포터즈도 많이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갤럭시 경험을 확산시키는 그런 문화도 되게 인상 깊게 봤었고 아니면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되게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갤럭시 서포터즈 얘기하셨는데 이거 활동은 안 해보셨나요? 저는 물론 열심히 하고 싶어서 지원했지만 아쉽게도 제가 역량이 부족했는지 제가 뽑히지 않아서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서야 면접이 끝났습니다. 많은 활동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뭐 열심도와 성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면접에서 만난다면 저는 합격을 누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살짝 숨기거나 아니면 능력과 말하지 못하는 게 있구나 생각했는데 그런 점들을 이제 하면서 바로 캐치해 주시니까 거기가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실제로 준비 진짜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면접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경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경험에서 비롯된 관점을 원하는 것이다.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가 마케팅이다. 그러면 그 편의점 브랜드가 하고 있는 마케팅 뭐 POP라든지 아니면 프로모션 상품이라도 한 번 더 분석을 해본 사람이라면 안 뽑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내가 마케팅을 전공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뭐 교육을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도 그 관점이 없는 사람은 회사 와서도 똑같은 거예요. 경력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경험에서 직무에 관련된 역량을 생각해보는 사람을 뽑고 싶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백 대 1의 경쟁률, 수천 명이 탈락하는 취업 전쟁에서 지원자들은 궁금한 게 많습니다. 필기에서 떨어지든 면접에서 떨어지든 탈락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취준생들은 탈락 사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탈락한 구직자의 83%는 그 이유를 알고 싶지만 실제 피드백을 받은 경험은 15.8%에 불과합니다. 부산에 위치한 이 공기업은 복지 수준도 좋고 안정적이어서 취준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두세 달에 걸쳐 채용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나면 귀하의 역량은 뛰어난데도 우리 회사에 맞지 않아서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거든요. 저희가 가장 다르게 갖고 있는 건 그 부분입니다. 보듬 채용은 남부발전이 명명한 어떤 고유의 채용 브랜드입니다. 탈락자를 보듬는 이 채용 제도는 지원자의 마음을 달래주어서 여러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죠. 이 기업에 지원을 하면 필기든 면접이든 탈락자들은 모두 보듬 채용 리포트라는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탈락자가 합격자와 비교해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실제로 보듬 채용 리포트의 도움을 받아서 재도전 끝에 합격한 신입 직원들도 꽤 있죠. 기사님 사람 지나가겠습니다. 효경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저는 2022년도 한국남부발전에 입사한 김효경입니다.
저는 2021년도 필기에서 탈락하게 되면서 필기에 관한 보듬 채용 리포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듬 채용 리포트에는 제가 봤던 필기 점수와 함께 합격했던 수험자들의 평균 점수, 그리고 합격선, 그리고 제가 얼마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그래프로 적혀져 있었고,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영어 점수가 월등히 떨어진다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공부를 해야겠다 결심한 뒤 토익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보듬 채용 리포트를 18년도 때 한 번, 19년도 때 한 번 총 2번 받았습니다. 승재 씨가 면접에서 탈락한 후 받은 리포트에는 그의 강점과 약점을 바탕으로 탈락 이유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 최종 입사할 때 18년도와 19년도 때 받았던 보듬 채용 리포트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탈락 통보는 받았지만 왜 탈락했는지 그 이유도 모르는 상태로 구직 활동을 하게 되면 도대체 무엇을 발전시켜야 될지, 어떤 부분은 내가 강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이 그런 정보를 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 회사는 공학기술용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대중들에게는 혁신적으로 직원을 뽑는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직원 식당이 맛있고 저렴하기로도 유명합니다. 직원 단가 2,000원이라는데 호텔 뷔페 못지않네요. 직원들은 참 좋겠습니다. 마이다스 IT의 백엔드 개발자라고 있는 개해범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뒤에서 데이터 처리라든지 가공하든지 이런 일을 하는 개발자입니다. 해범 씨는 입사 과정에서 이 회사의 역량검사라는 채용 과정을 거쳤습니다. 학력이나 경력 관계없이 응시 기회가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죠. 마이다스 IT만의 채용 과정 중에 하나인 역량검사를 보고 그 후에 이제 코딩 테스트, 그 후에 이제 커피 챗을 통해서 2022년 4월로 이제 공채 21기로 입사했습니다. 더 마음에 들었던 건 채용 절차가 간단했다는 겁니다. 제가 마이다스 IT에 지원을 넣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일단은 자소서를 쓰지 않는다는 거였는데요. 역량검사라는 것 자체가 뭐 자소서나 이런 부분보다 저를 더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이 역량검사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역량검사가 뭐냐고 하면 신경과학과 AI 기술을 융합해서 만든 서비스입니다. 저는 개범님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내비게이터예요. 이 검사는 영상 면접으로 시작해서 성향 파악, 전략 게임 등 총 3단계로 구성돼 있고 90분 정도 걸립니다. 역량검사에서는 게임을 통해서 자극을 주고 반응을 파악을 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자극과 반응과 패턴을 가지고 이 사람의 보이지 않는 내면적 역량이 어떤 수준이냐, 이걸 검사해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역량검사만 갖고 진짜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이제 5,000명 정도 데이터를 모았었고 한 17개 기업의 대상으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을 해봤을 때 타당도, 상관도로 0.51까지도 나왔었거든요. 부모의 키가 크면 자녀도 키가 클 확률은 0.5. 교통량이 많으면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0.2. 그러니까 0.5 이상이면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미국 노동부에서 채용 선발의 도구로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0.2 수준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0.51 수준이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타당도를 가지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능력 있는 직원을 뽑기 위한 기업의 끊임없는 노력은 계속됩니다. 기존 채용 방식의 문제나 한계가 많았죠. 첫 번째가 이제 이 스펙이나 지식이 성과를 보장하지 않더라.
두 번째는 학력이나 경력이 능력을 대변할 수 없더라. 마지막이 이제 인적성이나 면접으로는 인재를 판별하기가 어렵더라. 이 세 가지 결론을 얻고 새로운 채용 방식으로 혁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은 변하고 있을까요? 기업의 채용 방식이 변하면서 대학을 갓 졸업한 취준생들에게도 상당한 역량이 요구됩니다. 대학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과거에는 그냥 워낙 성장하기 때문에 잘 가르쳐서 학위증만 줘서 내보내도 취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정말 실무 경쟁력이 있는 친구, 그러면서도 이론 기반이 있는 친구들을 배출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답은 수업 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수업에 맡긴 그 기업 과제를 오늘 이렇게 그 솔루션을 소개하는 중간 보고 단계입니다. 오늘 수업에 참석한 이분, 반도체 부품 기업에서 오셨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센서다이아몬드 공학에서 온 레이서입니다. 저희가 이 다이아몬드가 매년 약 20억 정도 계속 쌓이기 때문에 해당 다이아몬드를 사용할 방법을 찾지 않으면은 저희 회사 측에서는 매년 20억 정도의 손해가 나기 때문에 수업의 목표는 이 기업의 고민을 해결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반도체 표면을 깎고 나면 남겨지는 가루. 회사는 이 다이아몬드 가루의 활용 방법을 찾아달라고 학생들에게 의뢰했습니다. 저희가 의뢰한 과제는 저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다이아몬드의 활용 방안,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액정 필름의 단단함을 살리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넣은 신소재를 개발하게 된다면 어떨까? 다이아몬드의 반짝거리는 특성을 이용해서 인테리어용 전구를 사용하면 어떨까? 지금 팀별로 시장 조사를 하면서 아이디어들을 모으는 중입니다. 강의실에서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이렇게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수업. 기업과 협업하는 이 수업을 이 학교는 ICPBL 수업이라고 부릅니다. 기업 현장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학생들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창조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전 과정을 ICPBL 교육이라고 합니다. 일반 수업은 교수님께서 강의하시고 우리 그 강의를 듣고 시험 받는데 ICPBL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저에게 문제를 주시고 저희는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창의력이나 이제 그 외적으로 저희가 능동적으로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거. 10대 대기업 취업 사이트를 살펴보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이나 취준생들은 옛날 방식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의 속도 변화를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학생 가치에 우선을 두는 교과 과정 그리고 수업 설계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24만 명이 넘는 대학 졸업생들이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청년의 70%가 대학을 졸업하지만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물론 세상의 변화를 빨리 알아차린 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일자리를 얻기도 합니다. 자동차 배터리를 만들었던 용재 씨, 기억하시죠? 용재 씨는 그토록 원하던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네, 저 최종적으로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정확한 팀 이름은 전기차 성능시험 팀입니다. 제가 또 취직하고서도 팀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봤어요. 그거 혹시 저를 뽑았냐고. 근데 그냥 되게 심플하게 그냥 잘할 것 같으니까 뽑았다. 장점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적용이 돼서 잘 결과가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늘 높이 학사모를 던지는 건 이 순간의 해방감을 만끽하고 싶어서일 겁니다. 하지만 보통의 취준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기나긴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채용이 변한 만큼 대학이 변한다면 그 고단한 시간이 조금은 짧아지지 않을까요?